자, 안녕하세요. 2024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생활과 윤리 해설을 맡은 새로운고등학교 교사 하유린이라고 합니다. 이번 평가원 모의고사 총평을 하자면 평가원이 평가원 했다라는 느낌이 나는 그런 문제들이 많았는데요. 선생님이 지금까지 생활과 윤리 모의고사 그리고 평가원 모의고사 수능 문제를 다 풀어보고 이제 해설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지금까지 역대 1등 컷이 44점이 제일 낮았더라고요. 근데 이번 9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지금 EBS 기준으로 43점이 1등급 컷이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문제가 어려웠고, 그리고 학생들이 처음 접하는 그런 문구나 선지들이 좀 많이 섞여 있어가지고 좀 혼란을 가져오는 문제들이 많았다라는 게 선생님의 진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제 좀 평가원 모의고사를 못 봤다고 해서 수능을까지 이제 포기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좀 부족한 부분과 개념들을 좀 채워가면서 수능에서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등급, 높은 등급을 맞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지금 해야 할 일일 것 같아요. 너무 좌절하거나 너무 상심하지 말고 더 연습하고 더 공부해서 이제 수능까지 여러분들이 노력을 게을리지 않으면 분명히 좋은 등급 맞을 수 있으니까 꼭 공부할 때 여러 가지 선생님 포인트를 좀 알려줄 테니까 그런 키포인트를 좀 중점으로 공부하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문제 해설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보시면 6번 문제죠. 자, 6번 문제의 오답률이 무려 54.6%가 나왔다고 합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거의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문제인데요. 일단 바로 제시문부터 보자면, 자, 먼저 갑이 얘기하죠. 기술은 행복과 불행 모두에 기여할 수 있으나 그 자체로는 중립적입니다. 그래서 기술은 수단일 뿐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야스퍼스가 되겠습니다. 가치 중립성을 인정했죠. 자, 기술을 긍정하건 부정하건 우리는 기술에 붙들려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는 기술을 중립적으로 고찰할 때이며, 그러니까 기술을 중립적 것으로 고찰할 때는 최악의 경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좀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무형 상태로 기술에 내막혀지기 때문에 위험하다. 하이데거입니다. 자, 요 문제는 과학기술의 가치 중립성을 인정할 거냐 안 할 거냐라는 논쟁인데요. 많이 나왔죠. 근데 원래는 이제 요나스나 아니면 이제 과학자의 내적 책임, 외적 책임 이런 거를 주장하는데요. 몇 가지 얘기하자면 과학 가치 중립성을 인정하는 입장과 그리고 부정하는 입장이 있죠. 자, 가치 중립성을 인정하는 입장은 이제 윤리적 제재로부터 자유롭다. 과학기술 자체에는 윤리적 제재를 가할 필요 없다. 아니다. 과학기술은 그 자체로 윤리적 가치 판단을 받아야 한다라는 입장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인정하는 입장에서는 과학자의 내적 책임만 인정하죠. 연구 과정에서. 하지만 외적 책임은 인정하지 않죠. 연구 결과의 활용에 있어서는 과학자의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즉 연구 과정에서만, 연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나 임상 실험에 인간에게 피해 오는 이런 과정에 대해서는 과학자가 책임을 져하지만 과학기술이 추후에 어떻게 활용되었을지에 대한 책임은 과학자에게 주어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 바로 가치 중립성을 인정하는 입장. 부정하는 입장이 결국 과학기술 자체가 인간에게 적용되고 사회에 적용되기 때문에 과학기술 자체에 윤리적인 제재를 가해야 하며 내적 책임 플러스 외적 책임도 과학자가 무조건 지어야 한다 라고 보고 있는 게 바로 가치 중립성을 부정하는 하이데거의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정하는 입장은 야스퍼스, 부정하는 입장은 하이데거, 그리고 여기에 요나스도 포함이 되죠. 자, 그러면 볼까요? 선지를 좀 분석해 볼게요. 1번 야스퍼스, 기술은 인간이 설정한 목적 실현. 자, 목적 실현이 뭐예요? 수단이죠.
자, 인간이 설정한 목적의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공허한 힘이다. 자, 중립적이고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라기 때문에 공허한 힘이다라고 하면은 야스퍼스의 입장이 맞죠. 이렇게 말하면 기술은 인간이 설정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서 공허한 힘이다. 즉 도구로서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단지 수단일 뿐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1번이 바로 답이고요. 2, 3, 4, 5번이 다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 3, 4, 5번이 왜 틀리는지 보도록 할게요. 2번 야스퍼스 기술의 활용 방안. 자, 아까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과학자가 책임이 없다고 했죠. 근데 과학자에게 책임이 없지만 그거를 활용하는 인간의 결정으로부터는 관계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오펜하이머가 핵무기를 개발했는데 그러니까 야스퍼스 입장에서는 오펜하이머가 핵무기를 개발한 것 자체는 책임이 없다. 다만 핵무기를 사용하는 뭐 군대나 국가나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한테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독립적일 수가 없죠. 이해되나요? 이거는 이제 과학자랑 그 과학기술을 활용하는 사람을 나눠서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이해되나요? 그래서 2번 선지는 틀린 선지고요. 자, 3번 기술은 가치 판단부터 자유롭지 않죠. 왜? 윤리적 제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윤리적 제재가 무슨 말이에요? 바로 윤리적 가치 판단을 의미합니다. 윤리적 가치 판단, 옳고 그름에 대한 가치 판단부터 자유롭지 없기 때문에 자유롭지 않아요. 그래서 통제되는 건 맞지만 자유롭지 않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3번 틀린 거. 4번 자, 하이데거 기술은 인간이 자연과 관계 맺는 방식을 충분히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윤리적으로 고찰하지 않으면 무방 상태로 우리는 기술에 내맡겨진다고 경고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있다라는 말이 들어가기 때문에 4번도 틀린 말. 자, 5번 야스퍼스 기술은 하이데거 공통 입장인데 기술은 인간의 개입이 없을 때에도 인간의 개입이 없을 때는 뭐야? 중립적이지. 야스퍼스는 해악이라고 할 수가 없죠. 야스퍼스 입장에서는. 그리고 하이데거 입장에서도 기술은 인간의 개입이 없을 때 해악이 될 수 없다고 볼 것 같아요. 왜냐면 그냥 예를 들어서 그 중력, 뭐 원동력 이런 그냥 과학 기술, 그러니까 지식 같은 거 우리가 개입하지 않을 때는 뭐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봤을 때는 물론 야스퍼스는 확실히 틀리지만 하이데거도 선생님이 봤을 때는 약간 살짝 부정할 것 같은 대답인 것 같아요.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죠. 자, 이 문제는 오답률이 무려 68.4%. 즉 오답률이 32.6%가 거의 7대 3 정도로 틀린 사람 7, 맞은 사람 3 정도 되는 어려운 문제였는데요. 자, 신불복종이죠. 자, 신불복종은 정치체제 합법성을 인정한대요. 그리고 직접적 시민불복종과 간접적 시민불복종을 얘기하고 있고요. 때로는 부정에다 가져된 법이나 정책도 어기지 말아야 할 강력한 이유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누굽니까? 롤스죠. 자, 롤스인데 여기 지금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와 있어요. 바로 직접적인 시민불복종과 간접적 시민불복종. 자, 이게 선생님 기억에 이제 작년 수능에서 나왔던 선지랑 이제 연관성인데 작년 수능에 뭐가 나왔냐? 시민불복종이 시민불복종에서 시작하면 안 되겠구나. 이 시민불복종이 정당한 법에 대해서도 위반을 정당할 수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의 문제가 작년 수능에 나왔었는데 이게 맞는 말이었죠. 왜냐면 이게 바로 지적적인 시민불복종과 간접적 시민불복종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반역죄가 있어요. 자, 이 반역죄를 하게 되면 사람이 이제 반역죄의 처벌이 너무 가해. 그래서 이 반역죄에서 불복종하고 싶은데 이 반역죄를 불복종하게 되면 나는 바로 처벌을 받잖아요. 바로 목숨이 바로 이렇게 날아간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반역죄를 우리가 직접 이거를 불복종할 수가 없으니까 간접적으로 이제 뭐 신호등을 어긴다든지
또는 횡단보도를 지키지 않는다든지 뭐 이런 간접적인 힘을 불복종을 하면서 반역죄에 대한 이런 부당함을 알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반역을 할 수는 없으니까 이 반역죄의 잘못된 점을 어필하기 위해서 신호를 지키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물을 거예요. 아니 왜 신호등을 안 지킵니까? 아 저는 사실은 이 신호등 자체에서 불만이 있는 게 아니라 저 반역죄에 불만이 있는데 저걸 내가 어길 수 없기 때문에 이 정당한 이 신호등을 법을 어기면서 나는 이 반역죄의 부당함을 널리 알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다. 뭐 이렇게 하는 게 바로 간접적인 시민 불복종입니다. 이게 요즘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도 반드시 알아두시고 나중에 공부할 때 조금 더 한 번 더 체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선제를 분석해 볼게요. 자 시민 불복종은 정치체제의 효율성의 이유. 여러분 이 효율성이 나올 때 이거 싱어잖아. 싱어니까 룰스 아니야 라고 바로 제끼었을 것 같은데 이게 답입니다. 왜냐면 룰스는 이런 맙을 하죠. 어떤 말을 하냐면 만약에 이제 다수 집단이 정당하게 시민 불복종을 해요. 그리고 만약에 다수 집단이 동시에 이 불복종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바로 사회 체제의 효율성이 이제 좀 무너지죠. 왜냐면 이제 어느 정도 준법이나 이제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해야 되는데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또 하나 이제 심화될 경우에는 이제 사회 질서가 무너지는 사회 파멸을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뭐 여러 군데에서 동시에 막 불복종이 발생하는 거야. 그러면 이 체제가 이제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합법성을 인정하고 유지되는데 너무 많이 이제 불복종을 하게 되면은 이 체제 질서가 무너지고 체제 효율성이 떨어지고 사회가 파멸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제한할 수 있다고 룰스가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만약에 시민 불복종이 비폭력적으로 이루어질 때 비폭력적으로 이루어질 때도 충분히 우리가 제한될 수 있다고 보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이 답이에요. 충분히 체제 효율성 위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수 집단 정당하게 동시에 불복종하거나 비폭력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이럴 때 체제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사회 파멸을 막기 위해서 불복종을 제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시겠어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2번. 그럼 2, 3, 4, 5에서 틀린 거죠. 볼게요. 자, 시민 불복종이 성립되지 않은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일 수는 없다. 이건 이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요. 첫 번째는 이제 완전 정의로운 사회. 자, 이 완전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불복종이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이 사회는 뭐가 없어요? 부정의한 법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부정의한 법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완전 부정의한 사회이기 때문에 불복종이 성립 불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혹시 거의 정의로운 사회일지라도 만약에 이 시민불복종이 폭력적이다 하면은 그 불복종 성립이 불가능하죠. 그쵸? 성립이 안 돼요. 폭력적으로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 시민불복종이 성립하지 않은 사회, 시민불복종이 폭력적이어서 성립되지 않은 사회가 거의 정의로운 사회 안에서도 가능하죠. 왜? 이럴 경우에는 불복종은 성립되지 않지만 거의 정의로운 사회이기 때문에. 이 없다라는 말이 틀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2번을 선택했는데 2번은 이 두 가지 해석으로 인해서 정답이 될 수 없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어서 3번 볼게요. 안전적인 체제 시민불복종의 행위를 처벌해야죠. 처벌 감수죠. 이거는 처벌 감수해야 한다고 룰스도 인정했기 때문에 처벌하지 않는다가 답이 될 수 없고요. 자, 공적 심의를 거친 정책이야말로 시민불복종 대상이 되죠. 그렇죠? 시민불복종 대상 자체가 공적 심의를 거친 정책과 법과 제도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없다 틀린 말. 자, 5번도 좀 많은 사람들이 헷갈릴 텐데, 자, 다수결 원칙. 자, 이 다수결 원칙에서 뭐가 만들어져요? 바로 우리가 지키는 법이 제정이 됩니다. 근데 시민불복종은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제정된 법에 대한 반대를 표하는 정치행위지, 이 법을 제정한 다수결의 원칙 자체를 이제 반대하는 건 아니죠. 이해되나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만들어진 이 법에 대해서 우리가 불복종을 하는 거지 다수결 원칙 자체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답이 될 수 없고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좀 어려운 문제였죠? 여러분 잘 풀었을 거라 믿어요. 자, 다음 번 볼게요.
자, 다음번 이 문제가 이제 이번 그 평가원 모의고사 제일 어려웠던 문제였는데요. 이게 무려 난이도가 오답률이 90.8이네요. 지금 이게 거의 이제 틀린 사람 9, 맞은 사람 1명 요 정도의 난이도를 갖고 있는데 글쎄요, 이게 선생님도 이제 뭐 수업 시간이나 학생들과 이제 방과후 시간에 자주 얘기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좀 기출 변형이 많았죠. 근데 학생들이 그거를 좀 대의를 못 시켰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바로 볼게요. 법은 개개인의 특수 의사인 총체는 일반 의사를 대표한다. 자, 요것 때문에 이제 루소다라고 할 수 있는데 밑에 보면은 사형은 사회계약에 포함될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회계약론자면서 사형을 반대한 베카리아 입장입니다. 자, 그리고 사회계약은 계약에 사형이 포함될 수 없다는 이유로 모든 사형의 부적성을 주장하는 것은 궤변이고 법의 왜곡이다.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거 칸트가 6월 평가원 모의고사에도 사회계약 이야기를 하는데 칸트가 사회계약을 거부한 게 아닙니다. 칸트의 이 사회계약은 바로 누가 이 애지적 인격체가 사회계약을 통해서 사회계약을 통해서 이제 공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그래서 형벌을 인정해버리죠. 그래서 이미 우리 애지적 인격체가 사회계약을 통해서 공적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이미 형벌을 만들었단 말이야. 그 형벌을 우리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벌을 따르는 것은 뭐야? 곧 정원명령, 즉 도덕적 의무를 다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그런 거죠. 범죄를 저지르면은 처벌을 받아라. 이런 식으로 정원명령 형태가 우리한테 의무로서 다가오고 우리가 죄를 저지르면 처벌받는 건 그냥 정원명령을 다하는 겁니다. 여기 정원명령 나와 있잖아요. 자,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이제 사회계약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공식적으로 실현하기 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칸트가 사회계약의 입장을 얘기한 거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할 키포인트가 됩니다. 다만 이제 이거는 이제 애지적 인격체가 사회계약을 맺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헷갈리지 말아야 될 거는 형벌의 기초를 동의가 아닙니다. 형벌의 기초는 동의가 아니라 바로 응보에 있죠. 범죄를 저질렀다는 행위. 자, 요거는 사회계약이랑 좀 구분해서 공부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 그 형벌의 정당성을 사회계약에서 찾는다라고 했을 때 칸트도 부정하진 않을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선지를 볼게요. 기억, 베카리아. 범죄 억제력은 형벌의 강도가 아니라 지속도에 나온다. 자, 그럼 형벌의 강도와 지속성을 볼게요. 자, 우리가 보통 강도 하면은 사형이죠. 지속도 하면은 종신형이죠. 자, 이게 아마 근데 2021년 6월 평가원 모의고사에 이런 선지가 있어요. 베카리아가 이제 루소가 베카리아에게 하는 비판인데 사형은 범죄 억제력이 전혀 없는 잔혹한 형벌임을 간과한다. 뭐 이런 식의 선지가 있었는데 그게 틀린 선지죠. 왜냐하면 베카리아는 사형이 그 범죄 억제력이 전혀 없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다만 강도보다는 지속도가 좀 더 범죄 억제력을 효과적으로 가져오기 때문에 종신노역하고 대체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틀린 건 뭐야? 강도가 아니라가 틀렸어요. 강도도 있어요. 형벌의 강도에서도 범죄 억제력이 나오지만 지속도에서 좀 더 효과적으로 범죄 억제력이 발동하기 때문에 종신형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봤기 때문에 기억은 틀린 선지가 돼요. 알겠죠? 이거는 기출 변형이었어요. 알겠죠? 자, 니은. 이것도 굉장히 어렵죠. 베카리아, 종신노역형은 범죄자보다 시민들에게 큰 공포를 준다. 자, 이 선지는 이걸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보면 이제 종신노역형을 보면은 이거 이제 수감자 깜빵이 있네. 그리고 우리 일반 시민들이 있죠. 자, 이 수감자에게는 눈앞에 고통밖에 없어요. 자기 눈앞에 펼쳐진 이 고통밖에 눈에 보이지 않아요. 자기가 평생 감옥에 있어야 하지만 당장 일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신과 함께 그 나태지옥에서 계속 뺑뺑이 도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그 눈앞의 고통 때문에 미래의 고통까지 생각할 겨를이 없어. 근데 이 시민들은 이 사람들이 받는 고통과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저 사람들 평생 깜빵에 있겠지라는 이 미래의 고통까지도 같이 경험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느끼는 공포가 훨씬 더 큽니다. 이해되나요? 그렇기 때문에 베카리아는 종신노역형이 이 범죄자보다 시민들에게 더 큰 공포를 준다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베카리아가 자체가 특수예방주의랑
일반 예방주의에서 일반 예방주의에 좀 더 관심이 많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범죄자 교업, 요거는 이제 범죄 예방, 시민 이제 아직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범죄 예방. 그래서 이 범죄 일반 예방주의에 좀 더 가깝기 때문에 요거는 맞는 선지가 됐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D는 아까 설명한 거. 자, 형벌을 받는 건 우리 정언명령의 도덕적 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덕적 의무를 따르는 거는 뭐예요? 선입니다. 선. 근데 필요악이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틀린 말. 선이라고 봐야죠. 칸트는 선이라고 했죠. 우리가 형벌 자체는 범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한 정언 명령으로서 도덕적 의무이기 때문에 선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린 말. 자, 그럼 답은 나왔네요. 니은 리을. 자, 리을. 자, 일단 기본적으로 베카리아는 사형을 반대했죠. 사형은 부당합니다. 이거 필요 없어요. 여기 이거 없어도 됩니다. 그냥 베카리아는 사형은 부당합니다. 심지어 오직 본보기로 집행한다? 범죄 예방도 아니고 범죄 억제도 아니고 그냥 본보기로 시행한다? 그러면은 베카리아 입장에서도 당연히 틀리죠. 부당하다 보죠. 칸트 당연히 수단으로 그 살인자를 처형하면은 당연히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칸트도 틀리죠. 그래서 부당하다 했기 때문에 둘 다 맞는 선지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 리을 3번이었어요. 자, 이해되시나요? 좋아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경 문제를 볼게요. 인간과 자연 파트 문제인데, 솔직히 말하면 선생님도 이 문제 처음 볼 때부터 틀렸어요. 틀린 이유가 이제 그 한 선지가 이제 너무 좀 헷갈리게 나와서 이걸 고민하다 보니까 이게 다른 사상가들의 공통점일지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고 그냥 딱 풀었는데, 그건 이제 해설하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도 이제 그 오답률이 이제 63.6%라서 한 6대4 정도로 했던 것 같아요. 자, 환경윤리고요. 자, 목적물적 삶의 중심 테일러죠. 돼지 공동체 레오폴드. 자, 동물학대가 인간학대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로 칸트는 하지만 뒤에 보면 종차별적 입장 표명한 것이다 라고 칸트의 입장 비판하고 있는 싱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테일러, 레오폴드, 싱어, 갑이 테일러, 을이 레오폴드, 병이 싱어입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을, 리을 선지들을 과연 다 이게 어디에 들어가는지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생명을 지닌 존재가 아니라면 도덕 지을 수 없다. 자, 그럼 생명을 지닌 존재의 개념을 한번 볼까요? 이 생명을 지닌 존재의 개념이 이제 뭐 인간, 동물, 넓게는 식물까지네요. 도덕적 지위를 지닐 수 없다. 근데 여기에 이제 그럼 생명을 지닌 존재가 아닌 존재는 뭐야? 물, 흙, 이런 무생물들이겠네요. 그쵸? 자, 레오폴드는 생명을 지니지 않더라도 지위를 지닐 수 있기 때문에 지닐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레오폴드는 해당 안 되고요. 테일러, 식물, 동물 되죠? 인간. 그러니까 뭐 물과 흙에 뭐 그거 고려 안 했잖아요. 그리고 싱어도 물과 흙의 도덕적 지위를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싱어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테일러와 싱어의 공통 입장 D에 들어가겠네요. 그래서 이거는 결론적으로 D에 들어간다 라는 거. 자, 니은. 니은이 선생님을 많이 이것 때문에 틀렸어요. 자, 개체에게. 자, 여기서 지금 여기 테일러는 개체 론자죠. 레오폴드는 전체 론자고요. 싱어는 개체, 동물이라는 개체 론자죠. 자, 개체에게 생명 공동체가 동등한 가치, 즉 개체와 생명 공동체가 같은 가치를 지닐 수가 있냐라고 묻고 있어요. 자, 레오폴드는 당연히 생명 공동체가 더 뛰어난 가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레오폴드는 부여할 수 없다고 동의하겠죠. 자, 근데 이게 함정이었어요. 바로 뭐냐면 맞아 쓰고 할게요. 자, 레오폴드로 봤지만, 자, 테일러 당연히 개체가 더 우월한 가치가 지니고 있죠. 싱어 인간과 동물과 생명 공동체 당연히 개체가 더 우월한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등한 가치를 지닐 수 없다는 거는 얘네 셋의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야 돼요. 여기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틀려요. 자, 기억, 니은 틀렸기 때문에 답은 3번이고요. 나머지 것들이 왜 맞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디귿. 인간은
본질적으로 식물보다 우월한 존재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테일러와 레오폴드. 자, 테일러. 식물도 생명이 있고 인간도 생명이 있네요. 생명이 있으면 둘 다 내재적 가치 같기 때문에 우월한 존재 할 수 없다고 테일러 인정하겠죠. 레오폴드. 인간, 동물, 식물, 물 다 생명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동등한 가치가 같기 때문에 인간이 본질적으로 식물보다 우월하다 볼 수 없겠죠. 싱어. 식물은 케어 감수력이 없기 때문에 인간이 식물보다 우월하다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 말은 레오폴드와 테일러의 공통 입장 C에 들어가야 맞겠죠. 자, 리을. 자연 전체의 선. 자, 이거는 이제 생명 공동체의 내재적 가치라고 합시다. 자, 생명 공동체의 내재적 가치이기 때문에 생명 공동체의 내재적 가치는 개체의 희생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아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 개체의 희생을 정당화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레오폴드입니다. 그럼 레오폴드는 당연히 아니라고 했죠. 생명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개체의 희생을 정당화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 때문에 레오폴드는 아니고, 테일러. 당연히 개체가 좀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요거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정당할 수 근거 아니라고 보고요. 싱어도 아니라고 보겠죠. 그러면 이거는 테일러와 싱어의 공통 입장이니까 어디 들어가세요? D에 들어가야겠네요. 그러니까 답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이해되시나요? 환경윤리? 자, 좋아요. 그럼 넘어갈게요. 자, 이번엔 국가 로크 문제도 이 문제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심지어 71.6% 오답률이, 그러니까 정답자와 오답자가 7대3 정도의 문제였죠. 자, 그러면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자연법 집행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한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이 집행이 각 개인에게 있기 때문에 이들은 이 자연 상태에서 이 분쟁이 발생한 장소에서 벗어나고자 평등 자유 집행권을 입법부가 처리할 수 있도록 양도한다라고 했죠. 공통된 법률 누구예요? 로크죠. 자, 로크에 대한 사회 계약서 문제였는데요. 자, 바로 그냥 문제 풀어볼게요. 자, 국가에 양도하지 않은 시민의 권리는 보장될 수 없다?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요. 만약에 이런 얘기하죠. 우리가 정부에게 우리의 평등 자유권, 재산권, 생명권을 양도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요거를 보호하죠. 근데 만약에 정부가 이거를 보호하지 않고 침해한다면 뭐 할 수 있어요? 저항할 수 있다고 얘기하죠. 자, 이 저항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부에게 넘기지 않은 나의 재산, 생명, 자유권이 있기 때문에 요 넘기지 않은 이것들을 침해하면 국가에게 우리가 저항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보장될 수 없다가 아니라 우리는 국가에게 양도하지 않은 재산권, 생명권, 자유권이 있고, 이 권리는 개인의 기본 권리로서 개인에게 내재해 있으며 국가가 오히려 이걸 침해할 경우 우리는 저항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을 경우에 롤크는 동의하지 않겠죠.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양도하지 않더라도 이 일부, 그러니까 로크는 자연권의 일부를 정부에 양도한다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도하지 않은 기본 권리들은 개인에게 남아있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틀린 말. 자, 니은. 입법부를 폐지할 수 있는 최고의 권력은 시민에게 있죠. 왜? 저항할 수 있다고. 저항권이 있잖아요. 저항권이 있기 때문에 입법부를 교체하고 폐지할 수 있는 권력은 당연히 시민들에게 있죠. 저항권이 있으니까. 그쵸? 자, 디귿. 니은 맞고요. 자, 근데 이거 기억 틀리고 니은만 맞았으면 답 바로 나왔어요. 왜냐면 니은, 디귿 선지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1번이 답이고 디귿은 당연히 틀린 선지가 된다. 왜냐면 자연 상태에서는 자연법이 존재하죠. 다만 이 집행이 누구한테 있어요? 이 집행이 각 개인에게 있기 때문에 공정하지 않아서 분쟁이 발생하죠. 그래서 자연법은 존재합니다. 부재가 아니기, 이 자연법을 집행할 공통 권력이 없기 때문에, 이 공통된 권력이 없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한다 보기 때문에 바로 요 말은 틀린 선지가 되죠. 이해되나요? 부재가 아니에요. 자연법이 있어요. 자연법이 자연권을 보장해서 비교적 평화로운 상태에서 자연 상태에서 살려고 있다고 로크가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좀 어려운 문제였죠. 방금 안 틀릴 수 있겠죠. 자, 마지막 문제 볼게요. 자, 요게 이제 분배 정의 문제고요. 롤스죠.
자, 롤스 문제를 보면 롤스 로직 문제인데요. 자, 차등의 원칙을 설명하겠죠. 차등의 원칙은 사회적 협동을 위한 기본 원칙이다. 자, 사회적 협동 체제, 사회는 사회적 협동 체제다라고 보는 롤스의 입장. 자, 차등의 원칙 정의를 위한 공정한 기반을 제시하지 못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 분배 형식이 정해져 있는 차등의 원칙은 정의에 어긋난다. 소유 권리는 개인에게 있다. 로직입니다. 자, 그러면 롤스와 노직의 입장을 보고 선지들을 분석하면 될 건데요. A.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하지 않는 과세정책 롤스 가능하죠. 그래서 평등한 자유의 원칙과 그 차등의 원칙과 공정한 기득 등이 있지만 1원칙이 2원칙이 항상 우선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과세 정책을 할 때에도 반드시 1원칙, 즉 개인의 소유권, 평등한 자유권을 침해하면 안 되죠. 자, 근데 이거는 롤스는 맞는데 노직도 긍정하죠. 왜냐면 소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데요. 소유권을 침해하지 않는 게 정의라고 노직은 얘기했어요. 정당하게 벌어들인 소유에 대해서 국가가 침해하지 않는 게 정의인데 소유권을 침해하는 과세 정책 가능하죠. 그러니까 노직이 반대하는 과세 정책은 재분배, 사회복지 위한 과세 정책을 반대하는 거지. 그냥 과세 정책. 즉 얘도 최소국가를 주장하잖아. 이 최소국가가 운영되려면 필요한 과세가 있죠. 이거에 대한 세금은 인정합니다. 최소국가를 운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세금을 인정하기 때문에 요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하지 않는 정책 가능한가 했을 때 둘 다 긍정이기 때문에 A에 들어올 수가 없죠. 자, 그러면 2번 니은 B 롤스만의 입장. 차등의 원칙은 더 큰 재능의 소유자에게 유익할 수 있는가? 자, 이 차등의 원칙 자체가 뭐예요? 원칙 상황에서 우리가 무죄의 배를 쓰고 어떤 재능이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최소수에게 최대 이익이 되도록 이제 그 재분배를 합의하는 거잖아요. 근데 보세요. 이게 만약에 넘어가면 안 되는데 잠깐만요. 만약에 그 1번 그러니까 5명 있어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있어요. 근데 1번이 100만원, 2번 200만원, 3번이 300만원, 4번이 400만원, 5번이 5천만원 벌어요. 자, 그래서 얘네가 이제 최대 이익이 될 때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얘네가 지금 각자 얼마 버는지는 모르죠. 무죄 배일 때문에 몰라요. 다 모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무죄 배일 속에서 우리가 이제 1번이 있으니까 우리가 한 달에 100만원 버는 이 사람 될 수 있으니까 소득의 10%를 복지기금 쓰자. 그래서 만약 소득이 10%면 얘는 10만원, 얘는 20만원, 얘는 30만원, 얘는 40만원, 얘는 500만원이죠.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바탕으로 이제 이거를 복지기금 쓴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받으면 조금 괜찮아지잖아요. 자, 근데 더 큰 재능의 소유자, 나에게도 이건 유익할 수 있죠. 왜냐면 내가 지금 이 더 큰 재능 갖고 있는지 알아볼라? 모르기 때문에, 무지배일 때문에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차등의 원칙이 두 가지죠. 최소 소유자에게 최대 이익이 될 때, 그리고 죄송해요. 이익이 될 때랑 두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이익 될 때. 이 모든 사람에게는 더 큰 재능의 소유자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롤스가 인정하죠. 그래서 얘는 맞는 말입니다. 자, D급 볼게요. 재산의 평등한 분배가 정의의 원칙에 의해 허용됐습니다. 이거는 기출 변형이죠. 여러분, 작년 수능에 뭐가 나왔냐? 만약에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분배는 최대한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선지가 작년 수능에 나왔어요.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평등분배, 또 다른 말로 최소 소유자에게 최대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최대한 평등하게 분배하는 나왔어요. 그 말이죠. 재산의 평등한 분배 정의 원칙에 의해 허용될 수 있죠. 왜?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평등하게 분배해야 되니까. 그쵸? 이거는 기출변형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작년 수능 문제를 분석하고 했으면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던 문제였다. 자, 노직, 죄송해요. 노직.
자, 국가는 자유롭게 체결된 계약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가? 강제할 수 있죠. 왜냐면 봐봐요. 내가 당근 거래에서 아이패드를 100만 원 주고 사기로 했어요. 근데 내가 계좌로 입금했단 말이야. 근데 이 아이패드 주인이 나한테 넘기질 않아요. 그래서 내가 막 어떻게 뭐 찾을 수가 없잖아. 내 분명히 100만 원 입금했는데 나한테 안 넘기니까. 그럼 국가가 어떻게 해야 돼?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야 너 아이패드 자유롭게 거래했잖아 내놔 하고 나한테 아이패드 갖다 줘야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맞는 말 답으로서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9월 모의고사 평가원 해설 영상을 촬영해봤는데요. 어려웠어요. 근데 선생님도 이제 보니까 여러분들 이제 기출 문제를 좀 잘 분석하다 보면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이제 좀 여러분도 공부를 하면서 기출을 반드시 좀 분석하는 기출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은 기간 동안 그동안 그냥 문제만 풀지 말고 기출에 있는 제시문과 선지의 내용을 분석하면서 기출 변형 어떻게 변형될 수 있는지 좀 고민해 보면은 앞으로 이제 좋은 성과를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자, 9월 모의고사 해설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